조슈와 사츠마 이제 두 지역이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제 조슈의 수도입니다. 이게 하악이라는 도시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위가 동해바다입니다. 이 두 개 다 같은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삼각주가 이렇게 있고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조슈라는 지역인데, 조슈의 하악이라는 이제 도시예요. 하악이라는 도시인데요. 예, 번성입니다. 여기가 사실 우리나라하고 가장 악연이 이제 많은 지역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도시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사무라이 문화를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 이 도시 구조가 사무라이 어떤 문화의 본질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이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한 40m 폭으로 된 해자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세 군데 있고 여기서 방어를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여기서 또 방어를 하고 또 안 되면 여기서 방어를 하고 여기는 이제 왕이 이제 집거하는 데고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강까지 이렇게 하면은 사중의 어떤 구조, 이 사무라이들의 어떤 근본적인 거는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걸 떠나갖고 이 사람들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아마 생존 그 자체가 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겹으로 지금 서너 겹, 4겹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요. 여기 산이 있는데 여기가 왕성이 있습니다. 건주가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다 겹겹으로 막아갖고 방어선을 치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본성이 있죠. 이 해자가 이렇게 몇 겹으로 있고 만약에 여기가 또 함락이 되면은 이 산 꼭대기도 보면 이 이중으로 또 해갖고 6겹, 7겹이나 되는 어떤 첩첩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어떤 성들을 이렇게 보시면 최다 이렇게 3중, 4중, 5중, 6중, 7중 이렇게까지 방어시설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생존 자체에 가장 그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많은 어떤 철학 자체가 틀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 이것이 이제 해자입니다. 이렇게 넓은 해자가 이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폭이 40m나 되는 게 세 곳이나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해자, 지금 남아있는 해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슈의 어떤 구조는 그렇고 사츠마라는 이 지역도 여기가 이제 번성이 이제 왕에게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위로 이 제주도보다 약간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위로 보면 100여 개의 어떤 그 외곽 지역의 성들 이것들이 둘러싸갖고 첩첩이 어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살아남는 거.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의 어떤 철학이라는 게 우리들하고는 많이 좀 틀립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자기 몸보다 큰 소라게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무라이 문화가 유럽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유럽에 보면 이게 뭐 영국에 있는 보디암성이라는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고 해자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조립식 그 종이 장난감인데 실제로 어떤 성들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보방이라 해갖고 불란서의 장군인데 이렇게 요란을 떠는 성곽 구조가 실제로 불란서에 한 60-7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폴레옹 시대까지 존속을 했고 그러니까 이 유럽의 어떤 시스템이나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의 어떤 생존 본능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해미옥성입니다. 보시면은
옛날에 뭐 여기에 해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뭐 또랑 정도 한 2m 정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게뭐 다도 높지도 않죠. 충남 해미성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 경복궁의 답인데 일국의 왕이 사는 거처가 하나인데 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사상 자체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그림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우키요에라 해갖고 일본의 이제 다색 판화입니다. 판화 중에 다색 판화가 그 이제 거장들이 이제 몇이 있는데 세계적인 거장이 이제 히로시게라는 사람하고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히로시게 그림 중에서 저는 이 그림이 사무라이들의 세계를 가장 잘 극명하게 표현한 그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특수하죠. 이 그림은 한국 사람은 그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모든 게 어떤 구도 자체가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순간적으로 캐치한 그런 이 밑에는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일상적인 보편적인 세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강가에 이제 평온한 시간도 이제 유유히 흐르거든요. 여기 보면 매가 완전히 거꾸로 매달려 있죠. 하늘로부터 이제 곧 공격해 들어가는 어떤 장면이고, 이 마치 시간의 추에 불안정하게 매달려 있는 사무라이들의 어떤 세계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이 그림을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들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 만약에 전쟁에서 졌다 하면은 그때 돼갖고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생명을 갖다가 보존하게 됩니다. 모든 걸 갖다 바칠 각오도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세계는 이 무정, 순간, 대담성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본 건데 아마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사무라이에 대해서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사무라이의 의미. 예. 사무라이라는 거는 일본의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얽혀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무라이는 이제 무사라 그러고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양반들처럼 특권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칼을 두 자루를 차고 있고 긴 칼을 차고 있는 거는 어떤 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떤 관복을 입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칼 두 자루를 차고 있으면서 하시라도 백성들을 뵐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징을 하고 있는 실제로 뵐 수 있고 또 한 자루의 칼은 작은 칼인데 할복할 때 쓰는 칼입니다. 왜 할복할 때 그 사무라이 특권이 뭐냐니까 할복을 할 수 있는. 근데 유럽에 보시면은 그 천일의 N, 일천일의 N 이런 게 보시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잡혀갖고 도끼로 이제 참수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도끼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귀족들한테 내려지는 특혜랍니다. 이 목을 잘라갖고 쳐 죽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 사람 유럽이나 일본 같은데 어떤 형벌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합니다. 사람들을 뭐 꿰갖고 죽이기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굉장히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은 도끼로 한 방에 쳐갖고 이제 죽이고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게 불란스 혁명 때 길로틴이라는 이제 제도를 만들어갖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목을 쳐갖고 죽을 수 있다는 어떤 권리를 갖다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항상 칼을 두 자루를 차고 있는데 한 개는 할복을 할 수 있는 그건 이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을 마음대로 뵐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력으로 그게 없습니다. 그 사무라이 어떤
일본의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 문화하고 많이 틀리는 게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일본에는 그 욕이라는 게 없어요. 보면 뭐 직쇼 그리고 뭐 바가야로 뭐 이러죠. 말이 필요가 없는 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재판을 받을 때 네 죄를 알렸다. 어쨌든 뭐 하잖아요. 사람들 보고 있는 장소에서. 그런데 일본은 그냥 칼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 영화도 이게 보면 마찬가지죠. 서부 영화에 보면 항상 말이 없죠. 소리가 나오는 거는 사운드 트랙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밖에. 또는 뭐 기타 소리밖에 없고 그 속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총에서 이제 나오는 연기밖에 없는 거죠. 이 법이 없는 데서는 뭐 칼하고 총 이걸로 대신한 우리나라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욕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욕의 천국이죠. 그것이 이제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가 굉장히 틀린 거고 한 가지가 이제 더 이제 부연해 갖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없는 줄 알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춘향전 이렇게 보시면은 춘향전에 보면은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판소리 중에서 한 개가 뭐냐 하면은 저거죠. 첩은 비록 천하지만 첩수 하여튼 뭐 그런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 춘향이가 사또한테 불려갔을 때 이방이 야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춘향이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첩은 비록 천하지만 한번 따져보자. 그래갖고 옛날에 뭐 평양기생 누구는 그리고 뭐 진주기생 누구는 해갖고 이런데 뭐 도대체 이런 걸 알았냐? 사또한테 대듭니다. 그게 일본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매를 맞으면서 보면은 첫 번째 매를 맞으면서 뭐 1편단신 민들레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또 두 번째 매를 맞으면서 이구종사하고 세 번째 매를 맞으면서 뭐 삼종실에 갔더니 뭐 삼강오륜이 왔더니 집장애가 해갖고 10대까지 맞으면서 계속 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저는 굉장히 문화 코드가 틀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이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문화다. 이거 한국 문화가 우리 자체만 이렇게 떠들어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 특징이 나타난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라이하고 우리나라하고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한 가지 예가 이제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이 유럽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엠블럼 보면 영국의 왕실, 뭐 덴마크의 왕실 다 문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비슷한 게 일본에도 문장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문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안동김씨 해갖고 문장을 가지고 있는 건 없죠. 그리고 중국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의 이제 지도 때 문장으로 그린 가문 어떤 지역에 무슨 시 해갖고 가문을 문장으로 나타내는 이런 지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보면 상당히 좀 전근대적인 사회 체제는 전근대적이다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집권제 국가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양반은 사실 귀족이 아니거든요. 과거를 봤다는 것은 테스트를 해갖고 공식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과거 제도가 물론 꼭 100%다 옳은 건 아닌데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고도의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